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숫자를 들어보셨습니까?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0조 원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현재 미국 정부가 매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지불하는 돈입니다. 비던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학교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국방비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채권자들에게 순수한 이자로만 매년 1600조 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이자 비용이 미국 연방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미국의 총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800여 곳의 해외 미군 기지, 모든 항공모함과 핵무기, 이 모든 것을 합친 군사력 유지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빚의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숫자는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는 10년 안에 60조 달러로 20년 안에는 10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조 2천억 달러인 이자 비용은 10년 안에 3조 달러, 그 다음엔 5조 달러로 불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정부가 걷어들이는 전체 세금 수입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 국민이 낸 세금 단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오직 이자를 갚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도, 의료보험도, 국방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부채의 덫 또는 부채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빚이 빚을 갚는 능력을 초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 그리고 이 덫에 한번 빠지면 수학적으로 탈출할 방법은 경제 붕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역설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지출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경기 침체가 찾아와 세금 수입이 줄고 재정 적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럼 세금을 올리면 어떨까요? 똑같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결과는 같습니다. 화폐를 찍어내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여버리려 하면 달러라는 통화 자체가 파괴됩니다. 만약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끝나고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시작될 것입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작동하는 정책도 충분히 큰 구제 금융도 없습니다. 수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정책 입안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공론화하는 순간 위기는 즉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저 시간을 벌며 문제를 외면하는 연장과 위장 게임에 갇혀 있습니다. 수학의 냉정한 계산이 우리를 덮치기 전에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수학은 언제나 이깁니다. 지금부터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미국의 36조 달러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빚이 왜 갚을 수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규모를 체감해야 합니다. 36조 달러. 인간의 뇌는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죠. 몇 가지 비유를 통해 현실적으로 와닿게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며 음식이나 월세 등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돈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6조 달러를 모으려면 7억 2천만 년이 걸립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전성기였을 때부터 저축을 시작해서 매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씩 모았다고 해도 오늘날 36조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작 7,300억 달러,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의 2%에 불과한 금액을 모았을 뿐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1년 동안 모든 소득세, 법인세, 급여세 등을 합쳐 걷어들이는 총 세수는 약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국가 부채는 연간 수입의 7배가 넘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인 빚이 연봉의 7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나쁩니다.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약 2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2개월마다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의 빚이 새로 추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달에 230조 원, 하루에 7조 7천억 원, 한 시간에 3,200억 원씩 빚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지난 몇 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1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속도보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그리고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며 빚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빚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약 25%는 중국과 일본을 필두로 한 해외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25%는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진 셈입니다. 더 정확히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국채를 사들인 것입니다. 약 35%는 연기금, 보험사, 뮤추얼 펀드와 같은 국내 투자자들이, 나머지 15%는 사회보장 신탁기금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은퇴를 위해 저축되어야 할 돈을 정부가 빌려 쓰고 그 자리에 차용증서를 놓아두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사회보장기금 문제는 심각합니다. 수십 년간 사회보장제도는 걷어들이는 세금이 지급하는 연금보다 많아 약 2조 7천억 달러의 잉여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모두 써버리고 그 자리를 국채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연금 지급액이 징수액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이 국채를 현금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게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결국 낡은 차용증서를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려야만 하는 그야말로 돌려막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심각성은 이자 지급액의 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연간 이자 비용은 약 5,200억 달러였습니다. 불과 4년 만인 2024년 1조 2천억 달러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제로에 가깝던 수준에서 5%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 인상 한 번 한 번이 정부의 부채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미국 부채의 평균 만기는 약 6년입니다. 즉, 6년마다 전체 부채가 새로운 이자율로 갱신된다는 뜻입니다. 2010년대의 저금리 채권이 만기되고 2020년대의 고금리 채권으로 대체되면서
이자 부담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회 예산처는 10년 후인 2034년에는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낙관적인 가정하에서의 예측일 뿐입니다. 만약 금리가 더 치솟거나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이 숫자는 훨씬 더 끔찍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빚이 어떤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갚을 수 없는지를 증명하는 수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 연간 GDP, 즉 미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가치의 총합은 약 29조 달러입니다. 부채가 GDP의 124%에 달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최고치였던 119%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주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공장들은 건재했고 노동력은 젊고 풍부했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실제로 빚을 갚지 않고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년간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경제가 빚보다 더 빨리 성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그런 이점이 없습니다. 경제는 젊지 않고 성숙했으며 GDP 성장률은 전후 호황기에 6%가 아닌 연평균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은퇴자는 늘고 노동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각한 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이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년에 GDP가 약 6천억 달러 성장하는 동안 빚은 2조 달러씩 늘어납니다. 빚이 경제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을 실제로 갚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조 달러의 빚을 줄이려면 1조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1조 달러 흑자를 내려면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하거나 세금을 1조 달러 더 걷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보장, 의료보험, 국방, 이자 비용만 합쳐도 5조 1천억 달러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부 기능, 즉 교육, 교통, 사법, 농업, 에너지, 연방 공무원 월급 등을 전부 없애도 1조 달러 흑자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금을 20%씩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1조 달러 흑자를 1년 달성한다 해도 빚은 36조에서 35조 달러로 줄어들 뿐입니다. 전체 빚을 갚으려면 앞으로 36년간 매년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결국 빚은 계속 늘고 이자 지급액도 늘고 재정 적자도 늘어나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죽음의 소용돌이 부채 스파이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출구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가능한 모든 해결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모든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명백한 해결책인 긴축 재정, 즉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2010년 부채 위기를 겪은 그리스가 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출 삭감은 대공황을 촉발했습니다. GDP는 25%나 감소했고 실업률은 28%, 청년 실업률은 60%에 달했습니다. 세수는 경제활동 자체가 붕괴되면서
함께 무너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 경제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던 긴축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수학은 미국에도 동일하게, 아니, 소비자 주도 경제인 미국에는 더욱 치명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은 GDP를 3, 4조 달러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우리는 혹독한 구조조정과 긴축을 겪으며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수준의 경제적 고통이 발생한다면 어떤 민주주의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 접근법인 성장을 통한 부채 탈출입니다.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리면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990년대의 기술 호황기 같은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고 생산성 증가는 둔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부채 자체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GDP의 90%를 초과하면 부채 상환의 자원이 쏠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1%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미 124%에 달하는 미국은 빚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장을 바로 그 빚 때문에 할 수 없는 파멸의 고리에 갇힌 셈입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통한 해결입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실질적인 부채의 가치를 침식시키는 교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10%의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파괴하고 연금 생활자를 파산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1970년대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미국은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의존한다면 채권자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 정부의 이자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폭발할 것입니다. 결국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붕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의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역사는 미국이 진입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채의 덫에 빠진 국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는 잔혹한 불황 끝에 유럽연합의 속국처럼 되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끝없는 디폴트와 인플레이션의 순환에 갇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과도한 군비 지출과 재정 압박 속에서 결국 붕괴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무리하게 확장했던 모든 제국은 쇠퇴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수학은 언제나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부채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어떤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 시장이 위험을 재평가하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능한 촉발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세수는 자동으로 줄고 실업수당과 같은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폭발합니다.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국채 금리는 치솟으며 파멸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둘째, 지정학적 충격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나 중동의 석유 공급 차질 같은 사건은 막대한 비상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또는 복지 위기입니다. 2033년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기금 고갈은 이미 예고된 재앙입니다. 이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게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넷째, 은행 위기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미국이 스스로 디폴트를 위협하는 이 비상식적인 행위는 언젠가 실제 디폴트로 이어져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나 각국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채권국들이 미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이는 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촉발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은행 위기를 부르고 이는 연준의 개입과 인플레이션을, 이는 다시 해외 투자자 이탈과 금리 급등을 부르며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위기가 마침내 도래하면 붕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현대 금융시장은 컴퓨터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날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어떤 촉발 사건으로 시장이 열리자마자 국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연기금과 보험사의 자산은 하룻밤 사이에 20%씩 증발합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연준은 시장 안정을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발표하지만 시장은 이를 돈을 찍어 빚을 돌려막는 행위로 간주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모든 달러 자산을 던지고 탈출하려 합니다. 이틀째, 매도는 가속화되고 연준의 개입은 무력해집니다. 금리가 10%에 도달하면 수학적으로 상환은 불가능해집니다. 연간 이자 비용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흘째, 은행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예금을 보증한다고 발표하지만 이는 정부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뿐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이는 강제적인 투매를 유발합니다. 일주일 안에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자본 통제,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은행 휴업 조치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조치는 신뢰를 더욱 파괴할 뿐입니다.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신뢰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실물 경제는 며칠 안에 붕괴합니다. 기업은 파산하고 물류망은 끊겨 상점의 물건은 동인하고 주유소는 텅 비게 됩니다.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바로 윤전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수조 달러를 찍어내 부채를 화폐화하는 핵옵션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통화의 파괴입니다.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은 수십 %로 치솟고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닥쳐올 사회적, 정치적 결과는 끔찍합니다. 대량 실업, 범죄 급증, 극단주의의 부상,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의 위협. 배고프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안정을 위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국제 무역은 붕괴하고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미국의 세기는 전쟁이 아닌, 모두가 예견했지만 아무도 막지 못한 부채 위기라는 신음과 함께 막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36조 달러의 빚, 그리고 어떤 해결책도 통하지 않는 수학적인 덫. 역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미국이 가진 기축통화 지위나 강력한 군사력과 같은 이점들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인 수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은 결국 갚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입니다.
노골적인 디폴트,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적 디폴트, 또는 이 모든 것이 혼합된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형태로 말입니다. 촉발 사건들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탈출구는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왜 이토록 빨리 무너졌는지 의아해하며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이 빚은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붕괴는 불가피하며 권력자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